네, 퇴직연금 제도 관련해서 올해 아주 중요한 제도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디폴트 옵션 제도라는 게 아주 최근에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말이 어렵죠. 그런데 실제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디폴트 옵션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오늘도 이 신영증권의 민주영 이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 좀 쉽게 지을 수는 없었나요? 디폴트 옵션? 너무 거창해요. 예. 디폴트 옵션 그러면 이제 디폴트 우리가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고 옵션은 선택, 기본적인 선택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제도가 약간 변경이 돼서 우리나라 말로는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들이 사전에 미리 어떤 운용 방법을 정하시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정기예금 같이 이제 만기가 있는 상품에 가입하셨다가 이제 일상생활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정기예금 만기가 지났는데 운용지시, 그럼 내가 정기예금 또 가입할지 아니면 다른 펀드에 하실지 이게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존에는 그냥 미운용 자산으로 대기성 자금으로 이렇게 방치돼 있었는데요. 네. 그런 자금들을 사전에 미리 정했던 그런 옵션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퇴직연금 그냥 방치해두는 분들이 너무 많기에 네. 좀 그걸 막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우선 첫 번째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만기가 있는 상품에만 해당이 된다. 디폴트 옵션은 만기가 네. 없는 건 관계가 없다. 이 얘기 좀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건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제 펀드 같은 경우 가입하면은 펀드는 이제 만기가 없어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성 자금으로 빠질 이유가 없는 없겠죠. 거죠. 그래서 이제 펀드는 계속 운용하는 동안은 계속 운용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만기가 있는 것들, 정기예금 같은 거, 그렇죠. 저축은행 뭐 1년 저축은행. 예금 이런 거.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자금들이 이제 만기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운용할지 또 운용 지시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뭐 금융에 대해서 투자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든지 금융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일상에 바쁘신 분들은 그렇죠. 생업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운용 지시하지 않아서 방치된 자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방치될 경우에 대기성 자산으로 가면 이자율이 거의 없죠. 네네. 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기 전까지 한 6조에서 8조 정도 자금이 그 대기성 자금으로 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을 낮추는 하나의 요인이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돼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뭐 저축은행 1년 상품이 도래가 됐는데 만기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게 대기성 자산을 편입되니까 미리 이제 디폴트 옵션을 설정을 해놓으면 정확히 6주 뒤에 네. 6주 뒤에 그 상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만기가 됐는데 운용 지시 않으면은 4주째 이제 금융회사들이 여러분 지금 하신 게 만기가 돌아왔는데 운용 지시 하지 않으셨으니까 운용 지시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안내 메일이나 문자가 가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2주 기다렸는데 그때도 운용 지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제 미리 정했던 디폴트 옵션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디폴트 옵션 아직 설정을 안 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으시거나 그러지는 않은데요. 과태료 물고 이런 건 아니죠. 네, 그건 네. 아닌데 이제 대기성 자금으로 빠지게 되죠. 대기성 자금이 뭐 물론 이제 금융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한 2에서 3% 지금 현재는 뭐 이 정도의 낮은 금리로 금리가요. 받게 네. 됩니다. 예, 네. 아깝죠.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을 설정을 해 놓으시든 아니면 뭐 굳이 안 해놓고 그냥 본인이 정말 그 날짜 해가지고 그날 또 가서 다시 투자하고 이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어쩌면 더 좋은데 네.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게 제도를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디폴트 옵션 값을 좀 설정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설정을 하면 잘 했다는 얘기를 들을까요? 네. 금융회사들마다 7개에서 10개 정도 디폴트 옵션 상품이 있어요. 위험도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뭐 초저위험, 그다음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초저위험은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정기예금이라든지 뭐 이런 상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2개나 1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은 2개나 3개씩 돼 있습니다. 네. 네. 각 금융회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장기적인 어떤 성과나 데이터를 가지고선 이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짜거나 아니면 뭐 이제 펀드를 가지고선 이제 단일 펀드, 주로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 네. 이제 우리가 은퇴 시점까지 자동으로 이 자산 배분을 해주는 펀드인데요. 이 펀드로 이제 선택을 해서 2개 TDF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1개의 TDF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디폴트 옵션의 어떤 상품의 특성을 좀 보시고선요. 자신의 어떤 투자 성향과 맞는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저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가 40, 예급이 60 뭐 이 정도고
중위험이 이제 펀드가 70, 예금이 한 30 이 정도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회사마다 좀씩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정기예금하고 펀드를 이제 적절하게 섞어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위험일수록은 좀 안정적으로, 고위험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다 영어 약자가 돼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데 일단 TDF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나이에 따라서 이제 뭐 비중을 조절한다 이런 거고 밸런스 펀드 BF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SVF 스테이블 밸류 펀드 네네. 그리고 SOC 펀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승인을 받았다 그래요. 네네. 한번 설명 좀 쉽게 좀 해주십시오. 네네. 밸런스드 펀드는 말 그대로 이제 균형된 펀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실제로 이제 상품을 선택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고루고루 자산 배분되어 있는 펀드, 이 자산 배분형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 펀드가 실제 되어 있고요. 스테이블 펀드는 채권형 펀드를 말해요. 근데 대부분은 디폴트 옵션의 상품 구성을 보면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SOC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사회 간접 기반에도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실제로 디폴트 옵션에는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주로 되어 있는 거는 TDF하고 TDF하고 그다음에 BF 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 갈대처럼 흔들리죠.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디폴트 옵션 바꿀 수 있어요. 본인이 만약 저위험을 해놨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뭐 좀 중위험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MTS, 요즘에 MTS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MTS로 바꿀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고위험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하루에 2번씩 바꿀 수도 있고, 네, 네.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렇죠.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디폴트 옵션 진행되기 전에 사실 본인이 뭐 직접 막 네. 바꿔가지고 투자하는 게 사실 더 네.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이나 아니면 연령,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바꿔주는 게 좋은데 네. 그게 이제 생각만큼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현실은 쉽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뭐 TDF나 아니면 디폴트 옵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증권회사에서 나오셨는데 이 퇴직연금은 증권회사도 하지만 은행도 하고요. 아마 은행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도 합니다. 각 그 금융회사별로 좀 특징이라고 할까요? 장단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금융업권의 특성에 따라서 네. 퇴직연금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험 같은 경우 가장 이제 보수적이고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보험 상품들, 자체 보험 상품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증권사하고 보험사의 사이. 한 중간 정도의 위험과 그다음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들은 아무래도 좀 더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렇죠. 고객들이 많고 투자 상품들이 좀 많이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ETF 같은 경우도 실시간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위험 성향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은행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은행은 지점이 많아가지고 가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은행도 지금 ETF 거래가 됩니다. 은행 퇴직연금도. 되죠. 근데 좀 시차가 있어가지고 증권회사처럼 막 실시간으로 못하고 한 일주일 걸려요. 작업하는데. 네. 그건 좀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신영증권 민주영 이사님을 모시고 이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퇴직연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이 세액공제에 대한 얘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